2026년 전 세계 AI 지도를 뒤흔든 거대한 역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AI 전쟁의 승패는 미국과 중국에 의해 이미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우디와 동남아 등 17개국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하는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다들 묻습니다. 대체 AI가 무엇이길래 온 세상이 이 난리냐고. AI는 21세기의 석유이자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지능 핵무기입니다. 이 전쟁에서 지는 나라는 국가의 뇌를 강대국 서버에 맡긴 채 평생 디지털 종속국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기술로 세계를 통제하려 할 때 한국은 전혀 다른 선택지를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지배하지 않는다. 스스로 설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 70년 전 폐허에서 출발해 이제는 세계의 다른 길을 제시한 대한민국. 그 경이로운 역전극을 지금 공개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새벽 3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무부 긴급 코드였죠.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끼며 화면을 켰습니다.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어요. 사우디가 움직였다는 보고였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로스입니다. 지난 15년간 미국 정부의 AI와 에너지, 산업 전략을 통합 설계하는 자문관으로 일했습니다. 제 책상 위로 오가는 문서들은 대부분 기밀 등급이었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들이었죠. 저는 숫자와 데이터만 믿는 사람입니다. 감정은 판단을 흐리게 만들 뿐이니까요. 그래서 그날 새벽 제가 느낀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할 수 없었던 게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긴급회의실로 들어서자 이미 6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잠에서 급하게 깬 얼굴이었어요. 스크린에는 지도 하나가 떠 있었고 붉은 점들이 중동과 동남아시아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17개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그 외에도 이름들이 계속 이어졌죠. 회의를 주재한 사람은 국무부 디지털 전략 담당 차관이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이들 국가가 지난 사흘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미국 및 중국과 진행 중이던 AI 도입 협상을 중단했다고요. 그리고 한국 정부 및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공식 발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즉각 질문했습니다. 동시다발이라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냐고요. 차관은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72시간 이내 17개국이 거의 같은 시간대에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교했어요. 회의실 안은 침묵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누군가는 이게 외교적 압박인지 물었고 다른 누군가는 중국의 배후 공작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건 압박도 공작도 아니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건 선택이었습니다. 매우 냉정하고 계산된 선택이요. 저는 화면 속 지도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17개의 붉은 점. 각각의 점은 단순한 국가가 아니었어요. 사우디는 세계 최대 산유국이고 아랍에미리트는 중동 금융 허브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최대 경제권이었고 베트남은 제조업 신흥 강자였죠. 이들은 모두 AI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 막대한 자본과 인프라를 준비해온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미국이 아닌 한국을 택했습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론다운 결론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들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은 분명 기술 강국이지만 AI 플랫폼에서 미국이나 중국을 넘어설 수 있는 나라는 아니지 않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죠. 누군가는 이게 일시적 현상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곧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지난 3년간의 글로벌 AI 협력 데이터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항목들을 따로 추려냈죠. 그러자 이상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지난 2년 동안 중동과 동남아 국가들과 조용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접촉해왔습니다. 에너지 협력, 제조 인프라 수출, 데이터 센터 구축 자문. 하나하나는 평범한 협력 사안처럼 보였지만 이걸 모두 연결하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이들에게 AI를 팔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AI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 전체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새벽은 여전히 어두웠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점점 더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불안이 밝아지고 있었어요. 한두 나라가 미국을 떠나는 건 외교 사고입니다. 하지만 17나라가 동시에 움직이는 건 체제의 균열입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 있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지금 중요한 건 온도가 아니라 이 상황의 본질이었으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하게 붙였습니다. 왜 한국인가?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저는 아직 답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 한국인가? 무엇이 이들을 움직였는가? 미국은 AI 기술의 최전선에 있었고 중국은 막대한 자본과 시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인가? 저는 화면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계약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17개국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건 그만큼 강력한 이유가 있다는 뜻이었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들이 한국에서 미국과 중국에게서 얻을 수 없는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게 기술인지 신뢰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문서 작성을 멈추고 다시 지도를 펼쳤습니다. 17개의 붉은 점이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선이요. 이건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계산이었습니다. 매우 냉정하고 매우 합리적인 계산이었어요. 그리고 그 계산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놓쳤다는 걸요. 미국은 세계 최강의 AI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세계가 원하는 게 뭔지는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독립을 원했습니다. 디지털 독립을요. 그리고 한국은 그걸 줄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요. 이 선택의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화면 속 17개의 점이 여전히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경고등처럼요. 국무부는 사흘 안에 보고서를 요구했습니다. 상황 분석과 대응 방안이 담긴 문서였죠. 저는 커피를 5잔째 마시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문제는 제목이었습니다. 중동 동남아 17개국의 AI 협력 파트너 변경 분석이라고 쓰고는 지웠습니다. 너무 가볍게 들렸어요. 한국 선택의 전략적 함이라고 다시 썼다가 또 지웠습니다. 이것도 핵심을 비껴갔죠.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아침 해가 건물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쓰려는 건 단순한 상황 보고서가 아니라는 걸요. 이건 경고문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AI를 여전히 하나의 산업 정도로 보고 있다면 그건 치명적 착각이라는 걸 알려야 했어요. 저는 새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AI 시대의 국가 주권 왜 17개국은 독립을 선택했는가? 이제 첫 문장을 써야 했습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AI 정책을 다루면서 수백 개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 신중해야 하는 문서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보고서는 단순히 한국의 부상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놓친 본질을 직시하게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2010년대만 해도 AI는 편리한 도구였습니다. 음성인식, 이미지 분석, 추천 알고리즘. 사람들은 AI를 스마트폰 안의 기능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2020년대 중반을 넘어서며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AI는 도구가 아니라 결정권자가 되었어요. 어느 나라가 전쟁을 치르는지 예측하고 어느 기업이 망하는지 계산하며 어느 정책이 여론을 움직일지 시뮬레이션합니다. 금융시장에서는 AI가 주식을 사고 팔았고 군사작전에서는 AI가 표적을 선정했어요. 의료 현장에서는 AI가 진단을 내렸고 법정에서는 AI가 판결을 보조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결정이 누구의 AI로 이루어지느냐였습니다. 만약 한국과의 모든 AI 시스템이 외국 기업의 서버에 의존한다면 그 나라의 모든 의사결정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외부로 흘러갑니다. 어떤 산업이 성장하는지, 어느 지역에 투자가 몰리는지, 어떤 정책이 논의되는지, 심지어 국민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까지도요. 이건 정보 유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국가의 뇌를 통째로 외부에 연결하는 행위였어요. 저는 문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AI를 소유한 국가는 세계의 규칙을 만들 수 있지만 AI를 빌려 쓰는 국가는 그 규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요. 마치 핵무기를 가진 나라와 없는 나라의 차이처럼요. 20세기 핵무기는 물리적 파괴력으로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 AI는 더 정교한 방식으로 지배합니다. 폭발 대신 데이터를, 미사일 대신 알고리즘을, 방사능 대신 의존성을 사용하죠. 그리고 그 지배는 보이지 않는 만큼 더 깊고 오래 지속됩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저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 영역부터 봤어요.
현대 전쟁에서 AI는 정찰 위성 데이터를 분석하고 적의 이동 패턴을 예측하며 최적의 공격 시점을 계산합니다. 만약 이 AI가 외국 기업의 것이라면 그 나라의 모든 군사 정보는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셈이죠.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패배가 결정됩니다. 경제 영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I는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투자 전략을 수립하며 산업 정책을 시뮬레이션합니다. 외국 AI에 의존하면 그 나라 경제의 모든 흐름이 외부에 노출돼요. 어떤 산업을 키우려는지, 어떤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지, 정부가 어떤 정책을 준비하는지 모두 보입니다. 금융 시스템은 더 취약했습니다. AI가 신용평가, 대출 심사, 거래 승인을 담당하는 세상에서 AI를 통제하는 쪽이 곧 돈의 흐름을 통제하는 셈이었어요. 한 나라의 금융 주권이 사실상 외부에 넘어가는 겁니다. 여론과 정보 영역은 가장 무서운 부분이었습니다. AI는 뉴스를 큐레이션하고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을 조정하며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을지 결정합니다. 외국의 AI 플랫폼에 의존한다는 건 그 나라 국민의 생각 자체가 외부에서 설계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잠시 타이핑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내용이 과장처럼 느껴질까봐 걱정됐어요. 하지만 이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현실이었죠. 이미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AI를 가진 국가와 AI를 쓰는 국가의 차이는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주권의 유무였어요. 20세기의 독립국가와 식민지의 차이가 군사력과 자원 통제권에 있었다면 21세기에는 AI 소유권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지배가 폭력적이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총도 필요 없고 탱크도 필요 없어요. 그저 계약서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 AI를 쓰세요. 편리합니다. 효율적입니다. 저렴합니다. 그렇게 한번 의존하기 시작하면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시스템 전체가 외국 AI로 구축되고 인력도 그 시스템에 맞춰 훈련되며 데이터도 그 플랫폼에 쌓입니다. 이 상태에서 독립하려면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선택을 포기합니다. 미국의 AI를 쓰거나 중국의 AI를 쓰거나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게 현실적이라고 판단하죠. 독립적인 AI 시스템을 만드는 건 너무 비용이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성공 가능성도 낮으니까요. 그런데 17개 나라가 그 불가능해 보이는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미 식어서 쓴맛만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정신을 차리는 데는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다시 키보드로 손을 올렸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문장을 써야 했습니다. 왜 17개국의 선택이 단순한 외교 사안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위기인지 설명해야 했어요.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AI는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이건 21세기의 핵무기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핵무기는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억지력이 되지만 AI는 매일 사용됨으로써 지배력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AI를 산업으로 봤지만 세계는 AI를 주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17개국의 선택은 기술 선택이 아니라 독립선언입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제가 지금 쓴 문장이 얼마나 무거운 의미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보고서가 제출되면 미국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될 겁니다. 아니면 저를 과장한다고 비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게 과장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AI는 이미 세계를 재편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AI를 소유하느냐에 따라 21세기 세계 질서가 결정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질서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인이 모든 걸 나눠 가질 거라 믿었던 그 질서예요. 17개 나라는 그 질서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제3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길의 이름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며 생각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명확했어요. 왜 한국이었나? 무엇이 한국을 가능하게 만들었나? 미국과 중국이 주지 못한 걸 한국은 어떻게 줄 수 있었나?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숫자를, 데이터를, 그리고 현장을요. 창밖에 햇살이 더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21세기 국가 생존의 문제였어요. 보고서 마지막 줄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미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열쇠를 우리는 쥐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 저는 백악관 상황실로 호출됐습니다. 국가안보회의 긴급 소집이었죠. 회의실에는 이미 20명이 넘는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어요. 국무장관, 국방부 차관, CIA 부국장,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급히 날아온 빅테크 기업 임원들까지. 회의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17개국의 이탈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할 것인가. 국무장관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는 제 보고서를 간략히 요약한 뒤 참석자들의 의견을 물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위기감보다는 여유가 느껴졌죠. 한 빅테크 임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17개국의 선택은 이해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미국 또는 중국 진영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고요. 왜냐하면 AI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는 이미 양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확신하고 있다는 걸요. 세계는 이미 나눠졌고 그 질서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확신에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미국과 중국은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세계 AI 시장을 양분해왔어요.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영역에서요. 그 과정은 마치 20세기 냉전 시대 세계를 동과 서로 나눴던 것과 비슷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이념 대신 플랫폼이 군사동맹 대신 기술 종속이 수단이었죠. 미국은 표준을 지배했습니다. AI 개발에 필요한 핵심 프레임워크들,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쿠다. 이 모든 것들이 미국 기업에서 나왔어요. 전 세계 AI 연구자와 개발자들은 이 도구들로 훈련받았고 이 도구들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표준을 장악한다는 건 단순히 기술을 제공하는 게 아니었어요.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규정하는 거였죠. 클라우드 인프라도 미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 세 기업의 서버가 전 세계 AI 연산의 절반 이상을 처리했어요. 한 나라가 AI를 개발하려면 결국 이들의 클라우드를 빌려야 했습니다. 데이터도 연산도 저장 공간도 모두 미국 기업의 서버에 있었죠. 칩 기술은 더욱 결정적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GPU 없이는 고성능 AI를 만들 수 없었어요. 전 세계가 이 칩을 사기 위해 줄을 섰고 미국 정부는 그 공급을 통제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누구에게 팔고 누구에게는 팔지 않을지 결정하는 권한 자체가 곧 힘이었죠. 반면 중국은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14억 인구라는 거대한 데이터 풀이 있었고 정부 주도로 통합된 AI 생태계가 있었어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가 만든 플랫폼들은 중국 내수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으로 빠르게 확장했습니다. 중국의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저렴하고 빠르고 효과적인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였어요. 복잡한 윤리 기준이나 투명성 요구 없이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는 나라들에게 중국 방식은 매력적이었습니다. 게다가 1대1로 프로젝트와 연계해 인프라 투자까지 패키지로 제공했죠. 그렇게 세계는 나뉘었습니다. 유럽과 일본, 호주 같은 전통적 동맹국들은 미국 진영에 섰어요.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일부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을 선택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둘 중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회의실에서 한 국방부 관계자가 발언했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세계 지도를 띄웠어요.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칠해진 지도였습니다. 파란색은 미국 AI 생태계에 편입된 국가들, 빨간색은 중국 쪽이었죠. 회색으로 남은 나라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AI 질서는 이미 안정화됐다고요. 몇몇 국가가 잠시 다른 선택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이 구도로 수렴될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 외에는 완전한 AI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AI 생태계를 완성하려면 엄청난 자원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반도체 설계와 제조 능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에너지 인프라가 필요했어요. 수천 명의 AI 연구 인력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확보해야 했죠. 글로벌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유지할 자본력도 필수였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뿐이었습니다. 유럽연합도 개별 국가로는 불가능했고 일본은 시장 규모가 작았어요. 인도는 인력은 있지만 인프라가 부족했고 러시아는 자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했습니다. 세계는 이미 둘로 나뉘었고 그 외의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한 CIA 분석가가 추가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경제학 용어를 빌려 설명했어요. AI 시대의 세계 질서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구조라고요. 미국과 중국은 집주인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세입자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집주인은 건물을 소유하고 규칙을 정합니다. 세입자는 월세를 내고 그 규칙을 따르죠. 세입자가 불만이 있어도 선택지는 제한적입니다. 다른 집주인에게 가거나 아니면 참고 살거나.
스스로 집을 짓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AI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나라들은 그들이 정한 규칙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었어요. 데이터는 집주인의 서버에 저장되고 알고리즘은 집주인이 업데이트하며 가격도 집주인이 결정했습니다. 세입자는 불편해도 참아야 했습니다. 나가면 갈 곳이 없으니까요.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더 낙관적으로 변했습니다. 몇몇 참석자들은 웃음까지 보였어요. 한국의 시도는 흥미롭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17개국이 한국을 선택한 건 일시적 실험일 뿐, 곧 현실의 벽에 부딪힐 거라고들 말했죠.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어요. 미국과 중국의 AI 생태계는 10년 넘게 구축된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자본도 기술도 인력도 시장도 모두 갖춰져 있었죠. 한국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이 모든 걸 단기간에 따라잡는 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찜찜했습니다. 17개국이 동시에 움직였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에 걸렸어요. 만약 이들이 단순히 한국의 기술력을 믿고 선택한 거라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건 개별 국가의 판단이 아니라 뭔가 더 큰 그림을 본 결과처럼 보였어요. 그들은 우리가 보지 못한 무언가를 봤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는 것에서 문제를 발견했을까요? 회의는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결론은 간단했어요. 상황을 예의주시하되 과도한 대응은 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정상화될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서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양쪽 벽에는 역대 대통령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들은 각자의 시대에 미국이 세계를 이끌었던 순간들을 대표했습니다.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문화로, 기술로.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과거에는 힘이 명확했습니다. 항공모함이 몇 척인지, GDP가 얼마인지, 동맹국이 몇 개인지 세면 됐어요. 하지만 AI 시대의 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버 안에 있고 알고리즘 속에 있으며 데이터 흐름 속에 숨어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그 힘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세계를 나눴다. 그 외의 선택지는 없다. 이건 확신이 아니라 오만이었을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 순간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집주인이라고 믿었습니다. 세입자들은 우리 없이 살 수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만약 세입자들이 스스로 집을 짓는 방법을 찾았다면요? 만약 그 방법을 알려준 사람이 있다면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놓친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백악관 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조용했어요. 17개국에서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고 미국 정부도 예의주시만 할 뿐 적극적인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왔던 결론대로였죠. 시간이 지나면 정상화될 거라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판단이 틀렸다는 걸 점점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한국 관련 자료들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산업통상부 보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백서,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 현황. 하나하나 읽어가며 저는 우리가 뭔가 근본적인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한국을 보는 시각 자체였습니다. 미국 정부와 실리콘밸리는 한국을 항상 기술 강국으로 분류해왔어요. 반도체를 잘 만들고 스마트폰을 잘 만들며 배터리와 디스플레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였죠. 이건 사실이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 게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제조업 국가로만 봤습니다. 우수한 부품을 만드는 나라, 정밀한 공정을 소화하는 나라, 빠른 양산 능력을 가진 나라. 그래서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이 설계한 시스템을 실현하는 역할을 맡을 거라고 자연스럽게 가정했죠. 이건 일종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20세기 산업 질서에서 한국의 역할이 그랬으니까요. 미국이 기술을 개발하면 한국이 생산하고 일본이 설계하면 한국이 제조하는 구조였어요. 한국은 뛰어난 실행자였지만 설계자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17개국이 한국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이나 중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비슷한 수준의 기술을 제공하는 거라고요. 일종의 가성비 선택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그건 완전히 잘못된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사우디의 디지털 전환 보고서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그들이 한국과 맺은 협력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단순히 AI 모델을 도입하는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설계부터 에너지 인프라, 반도체 공급망, 인력 양성 프로그램,
심지어 장기 유지보수 체계까지 포함된 종합 패키지였죠. 이건 기술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국가 시스템 설계였어요. 저는 다른 나라들의 계약서도 확인해봤습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모두 비슷한 구조였습니다. 한국은 이들에게 완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전체를 이전하고 있었어요. 이건 우리가 상상한 협력 방식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AI를 수출하는 방식은 명확했어요. 플랫폼을 제공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판매하며 라이선스를 받아요. 고객은 우리가 만든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시스템을 소유하거나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블랙박스를 빌려주는 거죠. 중국도 비슷했습니다. 완성된 솔루션을 제공하되 핵심 기술은 중국이 통제했어요. 고객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과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종속 구조였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블랙박스를 주는 게 아니라 블랙박스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설계하는지, 전력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반도체를 어떻게 조달하는지, AI 모델을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AI를 지배수단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우위를 점하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게 목표였죠. 그래서 핵심 기술은 절대 넘겨주지 않았어요. 종속관계를 유지해야 계속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다른 계산을 한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17개국이 독립적인 AI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돕되 그 과정에서 한국산 부품과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종속이 아니라 상호의존 구조를 설계한 겁니다. 이들은 독립했지만 여전히 한국과 연결되어 있었죠. 더 교묘했습니다. 아니, 더 영리했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바로 이거였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나라였어요. 개별 기술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작동하는 국가 인프라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반도체를 만들고 배터리를 생산하며 로봇을 제조하는 건 개별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연결해서 한 나라의 AI 생태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구축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능력이에요. 이건 설계 능력이자 통합 능력이며 국가 건설 능력이었습니다. 미국은 이 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부품 공급자 역할에 머물 거라고 생각했어요. 삼성이 반도체를 팔고 LG가 배터리를 팔며 현대가 로봇을 파는 정도로 참여할 거라고 봤죠. 하지만 한국은 그 모든 걸 하나로 묶어서 국가 단위 솔루션으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미국은 개별 기술에서는 최고였지만 그걸 통합하는 능력은 약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지만 하드웨어는 아시아에 의존했고 에너지 기업들은 전력을 공급하지만 데이터 센터와는 단절되어 있었어요. 각 산업이 따로 움직였습니다. 중국은 통합 능력은 있었지만 신뢰가 없었습니다. 기술을 주겠다고 하면 다들 의심했어요. 정말로 독립을 허락할까 아니면 데이터를 빼갈까.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컸죠. 한국은 둘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술도 있고 제조 능력도 있으며 통합 경험도 있었어요. 게다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었습니다.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심이 없어 보였고 그래서 신뢰받을 수 있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17개국의 선택은 충동이 아니었어요. 이건 매우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미국과 중국이 줄 수 없는 걸 발견했어요. 독립적인 AI 주권을 지키면서도 세계 수준의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전 회의실에서 모두가 낙관했던 이유가 이해됐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여전히 20세기 프레임으로 보고 있었어요. 제조업 국가, 부품 공급자, 2등 기술 국가. 이런 프레임 안에서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을 대체할 수 없었죠. 하지만 21세기는 다른 규칙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AI 시대에 필요한 건 단순히 최고의 소프트웨어나 최대의 자본이 아니었어요. 반도체부터 에너지, 제조, 로봇,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레이어를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신뢰받는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태도였죠. 한국은 그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새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이번에는 경고가 아니라 인정이 담긴 보고서였습니다. 우리가 틀렸다고 한국을 과소평가했다고 그리고 17개국의 선택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시작이라고 써야 했죠. 하지만 이걸 제출하면 반발이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미국이 세계 AI 패권을 잃어가고 있다는 보고서를 누가 쉽게 받아들이겠어요. 특히 그 패권을 빼앗는 나라가 한국이라면요.
그래도 써야 했습니다. 진실을 외면한다고 현실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첫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오판했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 문장 하나가 얼마나 많은 파장을 일으킬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계속 써야 했습니다. 다음 문장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 국가가 아니라 시스템 설계 국가였습니다. 커피잔을 들어 마셨습니다. 이미 차가워져 있었지만 정신을 차리는 데는 충분했어요. 이제 숫자를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우리의 오판이 단순한 분석 실수인지 아니면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인지 검증해야 했죠.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창밖에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하루는 이제 막 시작인 것 같았어요. 이틀 뒤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린 사람은 에단 밀러였습니다. 그는 미국 에너지부 산하 데이터센터 인프라 담당 엔지니어였어요. 현장 실무자였고 화려한 보고서보다는 실제 작동하는 시스템을 믿는 사람이었죠.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가 입을 열면 다들 귀를 기울였습니다. 에단은 노트북 하나만 들고 들어왔습니다. 인사도 생략한 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그는 화면을 제 책상 쪽으로 돌리며 말했습니다. 한국 관련 데이터를 다시 정리했는데 뭔가 이상하다고요.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스프레드시트에는 지난 3년간 한국의 AI 관련 지표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GPU 확보량, AI 모델 성능 지수, 반도체 생산 속도, 데이터 센터 증설 현황, 전력 인프라 투자액. 각 항목마다 분기별 수치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에단은 손가락으로 화면을 짚었습니다. 이 숫자들을 보라고요. 2023년 1분기까지만 해도 한국의 지표들은 예상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지만 미국이나 중국에 비하면 여전히 격차가 컸어요. 합리적인 수준이었죠. 하지만 2023년 2분기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GPU 확보량이 갑자기 30% 증가했어요. 그 다음 분기에는 50%, 그 다음에는 70%. 분기마다 증가율이 커졌습니다. AI 모델 성능 지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완만하게 오르던 곡선이 어느 순간부터 급격히 가파르게 변했습니다. 저는 에단에게 물었습니다. 측정 오류는 아니냐고요. 데이터 수집 방식이 바뀌었을 수도 있지 않냐고요. 에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3번 재확인했다고 했어요. 출처도 다양하게 교차 검증했고요. 오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고 물었습니다. 에단은 화면을 스크롤하며 다른 지표들을 보여줬어요. 제조 속도, 에너지 인프라, 로봇 생산량. 이 모든 게 같은 시기에 동시에 상승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모든 지표가요.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일치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기술 발전은 보통 점진적입니다. 하나의 돌파구가 생기면 그게 다른 분야로 천천히 확산되죠.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모든 게 동시에 같은 속도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계획된 성장이었어요. 에단은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한국의 주요 기업들과 정부기관들의 투자 패턴이었어요. 삼성, LG, SK, 현대,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들의 예산 집행 내역을 추적한 자료였습니다. 2022년부터 특정 분야에 집중적으로 자금이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전력 시스템, 로봇 제조 라인, 소형 원자로 개발. 각각은 별개의 프로젝트처럼 보였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의 그림이었어요. 에단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따라잡기가 아니라고요. 처음부터 다 그려진 속도라고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AI 시대에 반응했습니다. 미국이 앞서가니까 따라가려 하고 중국이 투자하니까 경쟁하려 했죠. 반응형 전략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 속 그래프를 봤습니다. 2022년이 시작점이었어요. 그때부터 모든 지표가 동시에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버튼을 누른 것처럼 일제히 움직였죠. 2022년이면 챗GPT가 등장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AI의 폭발적 잠재력을 깨닫기 전이었어요. 그때 한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에단이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 정부의 중장기 계획서였어요. 2021년에 발표된 AI 국가 전략이라는 문서였습니다. 1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였는데 에단은 특정 섹션들의 형광펜 표시를 해뒀더군요. 저는 그 부분들을 읽었습니다. 반도체 자금률 목표, 데이터 센터 전력 확보 계획, 제조 로봇 고도화 로드맵, 에너지 인프라 혁신 방안.
모든 게 구체적인 수치와 일정과 함께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실제 진행 상황이 이 계획서와 거의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에단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하냐고요. 이렇게 거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대로 실행하는 게요. 에단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한국이 했다고요. 숫자가 증명하고 있다고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워싱턴의 거리가 내려다 보였어요. 차들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걷고 건물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게 평소와 같아 보였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완전히 뒤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계획을 세웁니다. 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목표를 설정하죠. 하지만 실행은 다른 문제예요. 의회와 기업과 주정부가 각자의 이해관계로 움직이면서 계획은 항상 수정되고 지연됩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항상 간극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 간극이 거의 없었습니다. 계획한 대로 예산이 집행되고 목표한 대로 기술이 개발되며 설정한 대로 인프라가 구축됐어요. 정부와 기업이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국가 운영 능력의 차이였습니다. 에단이 제 뒤에서 말했습니다. 더 이상한 게 있다고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에단은 새 화면을 띄웠어요. 한국의 수출 데이터였습니다. AI 관련 부품과 시스템의 수출 대상국 목록이었죠. 지난 2년간 한국이 가장 많이 수출한 나라들을 정리한 표였습니다. 목록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전부 우리가 잃은 17개 나라에 포함된 국가들이었어요. 한국은 이미 2년 전부터 이들과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장비, 전력 시스템, 제조 라인, 반도체. 한국은 이들에게 AI 인프라의 핵심 부품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왔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뢰를 쌓았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한국은 이미 이들의 파트너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일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은 몇 년 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왔어요. 기술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며 관계를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움직였습니다. 17개국이 동시에 한국을 선택한 건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이건 오랜 준비 끝에 나온 필연이었습니다. 에단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추적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몇 발자국 앞서가고 있었다고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책상 위에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차가웠지만 마셨어요.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건 결국 숫자였어요. 그래프와 표와 통계였습니다. 하지만 숫자 뒤에는 현실이 있었죠. 한국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보고서와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이 속도가 정말 지속 가능한지, 이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에단이 사무실을 나가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조심하라고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앞서 있을 수 있다고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홀로 사무실에 남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래프들이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가파르게 상승하는 곡선들이요. 그 곡선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향해 보내는 신호였어요. 우리는 준비됐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받은 17개 나라가 응답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진짜라는 걸 알았어요. 숫자만 보고 판단한 게 아니라 실제로 확인했을 겁니다. 그래서 움직였던 거죠.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할 차례였어요. 창밖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이미 실행 중이었어요. 숫자가 먼저 배신했습니다. 우리의 확신을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까지 고민했어요. 정말 직접 가야 하나? 보고서와 데이터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 하지만 결국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숫자는 사실을 보여주지만 현실의 무게는 담지 못하니까요. 공항을 나서자 서울이 펼쳐졌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빼곡히 서 있었고 도로에는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대도시였습니다.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죠. 첫 방문지는 경기도의 한 전자부품 공장이었습니다. 제가 요청한 건 연구소나 시범시설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돌아가는 생산 현장을 보고 싶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한국산업부 관계자도 그 점을 이해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생산 라인에 로봇 팔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용접하고 조립하며 부품을 옮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공장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었죠. 하지만 가까이서 보니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 작업대에서 로봇팔이 작은 부품을 검사하고 있었어요. 카메라로 촬영하고 스캔하며 분류했습니다. 공장장이 설명했습니다. 이 로봇은 AI 비전 시스템으로 불량품을 찾아낸다고요. 정확도는 99%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언제 도입했냐고요. 공장장은 1년 반 전이라고 했어요. 처음엔 시험 운영이었는데 석 달 만에 전체 라인에 적용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동했기 때문이라고요. 작동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AI 비전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실험실에서는 완벽에 가까운 성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장 도입은 느렸죠. 완벽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99%가 아니라 99.9%를 원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99%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쓰면서 정확도를 높였어요. 공장장은 말했습니다. 지금은 99.7%까지 올라왔다고요. 실제 불량품 데이터가 쌓이면서 AI가 학습했다고 했습니다. 다음 라인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는 조립 로봇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흥미로운 건 로봇 옆에 사람이 함께 있다는 거였습니다. 협업하고 있었죠. 로봇이 무거운 부품을 들어올리면 작업자가 정밀하게 맞춰 넣었습니다. 로봇이 반복 작업을 하면 작업자가 예외 상황을 처리했어요.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는 구조였습니다. 공장장이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완전 자동화를 목표로 했다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예외 상황이 너무 많았고 모든 경우의 수를 프로그래밍할 수 없었죠. 그래서 방향을 바꿨다고 했어요. 로봇과 사람이 함께 일하는 방식으로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한국은 완벽한 자동화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충분히 좋은 협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작동했습니다. 오후에는 물류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대형 유통 창고였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사람들과 기계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선반 사이로 작은 로봇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완전 자율은 아니었어요. 로봇이 물건을 찾아가면 작업자가 직접 집어서 적재함에 넣었습니다. 로봇은 운반만 담당했죠. 포장 라인에서도 비슷했습니다. 로봇이 상자를 정렬하면 사람이 테이프로 마무리했어요. 센터장이 말했습니다. 완전 자동화 물류센터는 아직 현실적이지 않다고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계속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미 쓰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불완전해도 현장에 배치하고 쓰면서 문제를 찾아내며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쌓인 데이터와 경험이 다음 버전을 더 나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센터장에게 물었습니다. 미국 물류회사들도 자동화를 시도하는데 왜 한국이 더 빠르다고 생각하냐고요. 센터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위험을 받아들이는 방식의 차이 같다고요. 미국은 실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실패해도 괜찮다고 본다고요. 빨리 실패하고 빨리 고치면 된다는 문화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녁에는 자동차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생산 라인이었죠. 용접, 도색, 조립 과정을 둘러봤습니다. 여기도 로봇이 많았지만 여전히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공장장이 보여준 건 AI 품질 검사 시스템이었습니다. 완성된 차량이 라인을 지나가면 수십 대의 카메라가 모든 각도를 촬영했어요. AI가 도색 불량, 조립 오류, 외관 흠집을 찾아냈습니다. 정확도를 물으니 98%라고 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엔 숙련된 검수원이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AI 덕분에 검사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했어요. 공장장은 덧붙였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생각조차 못했다고요. 너무 비싸고 복잡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국산 AI 솔루션이 나와서 가능해졌다고 했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고 현장 적용도 빠르다고요. 저는 공장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기술 수준 자체는 미국이 앞서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배치 속도는 한국이 빨랐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가 경험을 만들고 경험이 다시 기술을 발전시켰죠.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평범한 도시의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어요. 이 평범함 속에 숨겨진 차이를요. 미국에서 AI는 여전히 프로젝트였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모든 리스크를 제거한 뒤 배치하려 했어요.
그래서 연구소와 시범시설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AI는 이미 도구였습니다. 불완전해도 현장에 배치하고 쓰면서 개선했어요. 그 과정에서 실제 문제를 경험하고 실제 데이터를 모으며 실제 솔루션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17개국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원한 건 완벽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작동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걸 보여줄 수 있었죠. 말이 아니라 현장으로요. 노트북을 열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완벽을 기다린 미국, 작동을 택한 한국. 하지만 뭔가 아직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AI를 배치할 수 있는 이유가 단순히 문화나 속도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뭔가 더 근본적인, 물리적인 조건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그걸 확인하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인프라를요. 거기에 진짜 답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외곽의 한 데이터 센터로 향했습니다. 고층 건물이 아니라 넓게 퍼진 단층 구조였어요. 외벽은 무채색이었고 창문도 거의 없었습니다. 거대한 상자 같았죠. 하지만 이 상자 안에 한국 AI 시스템의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센터장이 저를 맞아줬습니다. 중년의 엔지니어였어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은 없었습니다. 그냥 현장을 보여주겠다고 했죠. 저는 그게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서버룸으로 들어서자 낮은 웅웅거리는 소리가 귀를 채웠습니다. 수천 대의 서버가 열을 지어 서 있었어요. 각 서버마다 불빛이 깜빡였고 냉각 시스템에서 차가운 공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센터장이 온도계를 가리켰습니다. 실내 온도는 섭씨 22도였어요. 서버들이 내뿜는 열을 식히기 위해 엄청난 냉각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전력 소모량이 얼마냐고요? 센터장은 대답했습니다. 이 건물 하나가 작은 도시 하나만큼 전기를 쓴다고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가 도시 하나와 맞먹는 전력을 소비한다. 그리고 AI 시대가 본격화되면 이런 데이터 센터가 수십 개, 수백 개 필요하다는 뜻이었죠. 센터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AI는 연산 집약적이라고요. 특히 대규모 언어 모델이나 이미지 생성 AI는 엄청난 계산을 필요로 합니다. GPU 칩이 아무리 빨라도 결국은 전기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 전기가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같은 문제에 부딪히고 있었으니까요. 캘리포니아의 빅테크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 확장 계획을 세웠다가 전력 공급 문제로 보류하고 있었어요. 송전망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오리건주는 새 데이터 센터 건설을 승인했지만 전력 확보에만 3년이 걸린다고 했죠. 텍사스는 여름만 되면 전력망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에어컨 수요만으로도 벅찬데 거기에 데이터 센터까지 더하면 블랙아웃 위험이 있었어요. 버지니아주는 이미 데이터 센터 집적 지역의 전력 소비가 주 전체 소비량의 40%를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전기가 부족하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기를 만들 수는 있어요. 발전소를 더 짓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화력 발전소를 짓는 데는 5년, 원자력 발전소는 10년 이상 걸렸죠. AI는 지금 당장 전력이 필요했습니다. 5년 뒤가 아니라요. 저는 센터장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고요. 센터장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데이터 센터 뒤편에 낮은 건물 몇 개가 보였어요. 뭔가 산업시설 같았습니다. 센터장이 말했습니다. 저게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요. SMR이라고 불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SMR은 미국에서도 개발 중인 차세대 원자력 기술이었어요. 기존 원자로보다 작고 안전하며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제작해서 현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하지만 아직 실험 단계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센터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상용화 단계라고요. 저 시설은 작년에 가동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의 70%를 공급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SMR 시설 가까이 다가갔어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기존 원자력 발전소의 10분의 1 정도 크기였죠. 하지만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기술 책임자가 설명했습니다. 이 원자로는 공장에서 제작됐다고요. 부품 하나하나를 현장에서 조립한 게 아니라 완성된 모듈을 트럭으로 운반해서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건설 기간은 18개월이었어요. 18개월. 기존 원자로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미국도 SMR을 개발하고 있는데 왜 한국이 먼저 상용화했냐고요. 기술 수준은 미국이 앞서지 않냐고요. 기술 책임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기술 수준은 비슷하다고요. 어쩌면 미국이 더 앞설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차이는 제조 능력이라고 했어요.
SMR은 공장에서 만듭니다. 정밀한 용접, 복잡한 배관, 엄격한 품질 관리가 필요해요. 이건 설계의 문제가 아니라 제조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제조 강국이었죠.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던 기술이 SMR 제작에 쓰였습니다. 자동차 공장에서 쌓은 품질 관리 시스템이 적용됐어요. 반도체 제조에서 배운 정밀 공정이 원자로 부품 생산에 활용됐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은 SMR을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들 수 없었어요. 아니, 만들 수는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렸죠. 미국의 제조업은 수십 년간 축소됐습니다. 숙련 인력도 생산시설도 공급망도 약해졌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설계를 받으면 바로 만들 수 있었어요. 그것도 빠르고 정확하게요. 저는 다시 데이터 센터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버룸을 다시 둘러봤어요. 수천 대의 서버가 여전히 열심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SMR이 조용히 전력을 공급하고 있었죠. 센터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올해 안에 SMR 기반 데이터 센터를 5곳 더 짓는다고요. 내년에는 10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중동과 동남아에 수출하고 있다고요. 저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17개국이 한국을 선택한 진짜 이유를요. 그들이 원한 건 단순히 AI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AI를 돌릴 수 있는 전력 인프라였어요. 그리고 그걸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도 AI 기술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력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어요. 미국은 송전망이 낡았고 중국은 석탄 발전에 의존했습니다. 둘 다 지속 가능하지 않았죠. 한국은 SMR이라는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그것도 이론이 아니라 작동하는 시스템으로요. 사우디는 사막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은 SMR과 함께 제공할 수 있었어요. 베트남은 도시마다 AI 인프라를 원했습니다. 한국은 모듈화된 시스템을 팔 수 있었죠. 이건 기술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문제 해결 능력의 수출이었어요. 저는 센터를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전력이라는 물리적 한계에 부딪혀 있어요. AI는 무한히 발전할 수 있지만 그걸 돌릴 전기는 유한합니다. 이 병목을 해결하지 못하면 AI 혁명은 멈춥니다. 미국은 이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도 많이 나왔고 계획도 세워졌어요. 하지만 실행이 느렸습니다. 규제도 복잡하고 이해관계도 얽혀 있으며 제조 능력도 부족했죠. 한국은 조용히 실행했습니다. 규제를 정비하고 기업을 지원하며 제조 인프라를 활용했어요. 그리고 지금 작동하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지나갔어요. 평범한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 아래에는 다른 나라들이 아직 풀지 못한 문제의 해답이 있었습니다. 설계할 수 있는 나라와 만들 수 있는 나라의 차이였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연구소도 최고의 대학도 있었어요. 새로운 기술을 상상하고 설계하는 능력은 여전히 최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현실로 만드는 능력은 약해졌습니다. 공장이 해외로 나가고 숙련 노동자가 줄어들며 제조 생태계가 무너졌어요. 설계도는 완벽해도 그걸 만들 곳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반대였습니다. 기초과학에서는 미국을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설계도를 받으면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AI 시대에는 속도가 중요했죠. 호텔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해야 했어요. 마지막 문장을 어떻게 쓸지 고민했습니다.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미국은 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가 필요로 하는 건 그림이 아니라 실물입니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워싱턴으로 돌아가서 이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 가득했지만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창밖에 서울이 밤의 불빛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기며 생각했습니다. 이 이틀 동안 본 것들을요. 공장의 AI, 물류의 로봇,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전력까지요. 한국은 하나하나 따로 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이 SMR 제작에 쓰였고 SMR이 만든 전기가 데이터 센터를 돌렸으며 데이터 센터가 AI를 훈련시켰고 그 AI가 다시 공장을 더 똑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였어요. 내일 아침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회의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제 보고서를 보고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믿을까요? 아니면 과장이라고 생각할까요? 하지만 저는 제 눈으로 봤습니다. 숫자로도 확인했고요. 한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7개국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어요. 내일부터는 다른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왜 한국인가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를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수정된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처음 작성했던 버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목부터 바꿨죠. 한국 변수의 재평가 21세기 AI 질서의 새로운 열쇠. 열쇠라는 단어를 쓰기까지 오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표현을 찾을 수 없었어요. 한국은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대한 힘이 모두 필요로 하게 될 존재였습니다. 보고서 서론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고래 싸움의 새우라고 불렀습니다. 두 강대국 사이에서 피해를 보는 작은 나라라는 의미였죠. 하지만 이 비유는 틀렸습니다. 한국은 새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두 고래가 모두 필요로 한 열쇠였습니다. 손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 문장이 미국 정부 고위층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생각했어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었습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를 필요로 한다는 표현은 패권국의 위상과 맞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의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연구 역량도 인재풀도 자본력도 최고였어요. 하지만 그 기술을 현실화할 물리적 인프라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생산, 에너지 시스템, 제조 속도에서요.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대한 시장과 막강한 자본이 있었지만 첨단 기술과 글로벌 신뢰에서는 약점이 있었어요. 서구 국가들은 중국의 기술 지배를 받아들이기 꺼려했습니다. 한국은 그 틈새에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 중심에 있었어요. 미국의 설계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제조 능력을 가졌고 중국의 규모를 신뢰받는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중립성을 지녔습니다. 첨단 기술과 대량 생산을, 혁신과 안정성을,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갖춘 나라였죠. 저는 다음 문단을 이었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 축적된 준비의 결과였습니다. 준비. 이 단어가 핵심이었어요. 한국이 2022년부터 AI 인프라에 집중 투자한 건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반도체 산업을 키웠고 제조 역량을 갈고 닦았으며 에너지 기술을 연구해왔어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1980년대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었을 때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한참 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술을 배우고 인력을 키우며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30년 뒤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국이 됐죠. 1990년대 조선업에서 세계 1위가 됐을 때 그건 단순히 배를 잘 만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대형 구조물을 정밀하게 제작하는 능력, 복잡한 시스템을 통합하는 경험, 납기를 지키는 문화를 쌓았어요. 그 능력이 지금 SMR 제작에 쓰이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 IT 인프라를 전국에 깔았을 때 많은 나라들이 과잉 투자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프라가 지금 AI 서비스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기반이 됐어요. 모든 게 준비였습니다. 당장의 이익이 보이지 않아도 미래를 위해 투자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섰으며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공장장은 60대였습니다. 40년을 현장에서 일했다고 했어요. 젊었을 때는 일본 기술자들에게 배웠고 중년에는 자기가 후배들을 가르쳤으며 지금은 AI 시스템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평범한 엔지니어였습니다. 데이터 센터 기술자도 비슷했습니다. 화려한 학력이나 경력은 없었어요. 하지만 20년간 전력 시스템을 다뤄왔고 그 경험으로 SMR 운영을 맡고 있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은 있었어요. 물류센터 센터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고 바닥부터 시작해서 30년 만에 센터장이 됐다고 했어요. 이제는 로봇을 관리하지만 여전히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나오지도 않았고 상도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들이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출근해서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들보다 앞선 세대도 있었습니다. 1970년대 중동 건설 현장에 갔던 노동자들, 1980년대 공장에서 밤을 새운 여공들, 1990년대 IMF 위기를 견뎌낸 가장들. 이들이 쌓아올린 토대 위에 지금의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한국의 위대함은 천재 한 명에게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백만 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한 결과였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묵묵했고 빠르지 않았지만 꾸준했으며 완벽하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한 문단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을 기술이나 자본으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문화의 힘입니다.
준비하는 문화, 실행하는 문화, 견디는 문화입니다. 회의실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국무부 차관이 들어왔어요. 제 보고서를 읽었다고 했습니다. 표정은 무거웠지만 부정적이지는 않았어요. 차관이 물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느냐고요. 우리가 정말 그들을 필요로 하느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요. 한국은 이미 중요했고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라고 했습니다. 17개국의 선택은 시작에 불과하다고요. 차관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경쟁하려 하지 말고 협력해야 한다고요. 한국을 약화시키려 하지 말고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고요. 21세기 AI 질서는 미국 혼자 만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 일본, 유럽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요. 차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제 보고서를 청와대, 아니, 백악관 상층부에 보고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거리가 보였어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2026년은 디지털 독립선언의 해가 될 것 같았습니다. 17개국이 선언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강대국의 AI에 종속되지 않겠다고요. 우리는 스스로 AI 주권을 갖겠다고요. 그리고 한국이 그 길을 함께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건 반미도 아니고 반중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독립이었어요. 디지털 시대의 진정한 독립이요. 미국과 중국은 세계를 양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제3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길의 이정표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자랑스러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일상처럼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아마 후자일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항상 그랬으니까요. 세계가 놀라워하는 일을 해내고도 다음 날이면 또 일터로 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축하보다는 다음 과제를, 자축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그게 한국이 강한 이유였습니다.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만족하지 않았으니까요. 어제의 성공에 취하지 않고 내일의 준비를 하는 나라였으니까요. 저는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오늘 저녁은 일찍 퇴근하고 싶었어요. 집에 가서 아내에게 한국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본 것들을, 느낀 것들을, 그리고 배운 것들을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였어요. 지난 몇 주간의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은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답이었어요. 그리고 그 답은 준비하는 자에게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춥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준비된 자들이 길을 만들 거였으니까요. 한국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